1975년 4월, 건기는 절정에 달했다. 메콩강에서 불어오는 불처럼 뜨거운 바람이 프놈펜의 타마린드 가로수길을 휩쓸며 흙먼지뿐만 아니라 식어버린 화약 냄새, 공포의 땀 냄새, 그리고 기이한 침묵을 실어날랐다. 5년 동안 이 도시는 P-52 폭격기의 굉음, 포탄의 날카로운 폭발음, 그리고 끊임없는 기관총 소리 속에서 살아왔다. 60만 명의 인구는 병적으로 부풀어 올라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난민 수용소가 되었고, 모두 시골의 참혹한 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었다. 이제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다. 미군이 지원하던 크메르 공화국 정권에 지치고 사기가 꺾인 채 버려진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았다. 도시를 뒤덮은 침묵은 시민들이 갈망하던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공의 침묵, 진짜 폭풍이 닥치기 전에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다. 반 몰리반이라는 젊은 의사는 칼메트 병원에서 수술을 끝내려 애쓰고 있었다.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환자의 피와 섞였다. 밖에서는 총성이 아닌 다른 소리, 점점 커지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그것이 평화의 소리이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 그들은 퍼레이드를 하는 탱크나 승리를 자축하는 지프 행렬을 타고 도시에 들어오지 않았다. 검은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대부분이 시골 출신의 10대와 청년들인 크메르 루주 병사들은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공허하고 무감각한 눈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색 바바 입고 목에는 체크무늬 끄라마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고무샌들은 아스팔트 위를 조용히 스쳤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규율 있고 무섭게 움직였다. 미소도 환호성도 없었다. 마치 죽음의 들판에서 소환되어 산자들의 도시를 점령하러 온 유령들 같았다. 너무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의 절망적인 순수함으로 프놈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침대 시트와 셔츠로 만든 임시 백기를 흔들었다. 몇몇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병을 내밀며 승자의 자비를 바랐다. 그들은 젊은 병사들을 해방의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병사들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차가운 명령만이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 만에 냉혹한 현실이 닥쳤다. 가로등과 지프에 급하게 묶인 확성기들이 도시 전역에서 울부짖기 시작했다. 무감각하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격식 있지만 위협적인 크메르어로 믿을 수 없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외쳤다. 모든 동포는 주목하라. 앙카의 명령에 따라 모든 사람은 즉시 도시를 떠나야 한다. 미 제국주의자들이 곧 파괴적인 폭격을 가할 것이다. 이것은 단 3일간의 임시 대피 명령이다. 동포들은 재산을 가져갈 필요 없다. 앙카가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다. 즉시 떠나라. 명령에 불복하는 자는 현장에서 처리될 것이다. 앙카, 조직. 신비롭고 전능하며 얼굴 없는 이름. 아무도 앙카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 명령은 삶과 죽음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혼란은 곧 극도의 공포로 변했다. 3일이라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앙카가 누구야? 절망적인 질문들이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조직적인 혼란이 시작되었다. 크메르 루즈 병사들은 집집마다 돌며 개머리판으로 문을 두드렸다. 나와라, 당장 가! 그들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몰아냈다. 요리 중이던 음식은 부엌에 그대로 남겨졌고 가족 앨범은 테이블 위에 흩어져 있었다. 칼메토 병원에서 반 몰리반 의사는 병사들이 들이닥쳐 의사와 환자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을 경악하며 지켜보았다. 모두 나가! 환자도 예외 없어! 그들은 수술을 막 끝낸 환자들을 침대에서 끌어냈고 피와 수액은 여전히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미완성된 수술은 그대로 방치되었다. 신생아들은 인큐베이터에서 꺼내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여자들의 비명, 노인들의 애원은 지옥의 합창처럼 뒤섞였다. 인간의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내몰려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잔인한 이주를 형성했다. 그들은 불타는 듯한 태양 아래 목적 없이 그저 앞을 향해 불확실한 시골을 향해 걸었다. 노인과 병자들은 길가에 쓰러져 까마귀 떼에게 버려졌다. 불평하거나 저항하거나 단순히 너무 느리게 걷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총성이 간간히 울려 퍼졌다.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렸던 프놈펜은 단 몇 시간 만에 생명력을 빨아먹히고 유령 도시로 변해갔다. 이 혼란의 철의 장막 뒤 절대 권력의 어둠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다.
외부 세계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 그는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도 라디오에서 웅변을 토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름은 가장 가까운 부하들 사이에서 공포에 떨며 속삭여졌다. 폴 포트, 제1동지. 민족 전체를 삼키기 시작한 악몽의 설계자. 한 국가가 어떻게 스스로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지, 농민을 위한 혁명이 어떻게 바로 그 농민들을 학살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삶이 있는 작은 강변 마을로 훗날 폴포트라는 이름을 걸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뿌리게 돼 살로사라는 소년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그의 여정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극도의 편집중에 의해 양립될 때 어떻게 천국을 지상의 지옥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오싹한 경고이다. 역사는 종종 혁명가들의 이야기에서 미천한 시작, 힘든 어린 시절을 찾는다. 그러나 살로사에게는 진실이 아이러니한 역설이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1920년대 중반 캄퐁통주의 그림 같은 센 강변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 프렉스바우구에서 살로 가족은 세력이 있었다. 야자수입 지붕이 빽빽하게 들어선 집들과 소달구지가 지나갈 때마다 붉은 흙먼지가 있는 길이 있는 이 마을은 우기와 강의 수위에 따라 삶의 리듬이 결정되는 평화로운 세상이었다. 그의 아버지 살로템은 소장농이 아니었다. 그는 지주였고 크메르와 중국의 혼혈이었으며 20에이커가 넘는 비옥한 논과 작은 가축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작은 마을의 맥락에서 그 재산은 그를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의 어머니 송램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고 9명의 자녀를 낳았다. 사는 8째 아이였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에 둘러싸여 중산층 가정의 풍요 속에서 자랐다. 이것이 폴포트의 삶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불안한 역설 중 하나이다. 훗날 부르주아 계급, 배운 사람들, 도시 사람들과의 무자비한 전쟁을 선포할 자가 바로 그가 증오했던 엘리트 계층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가 해방시키겠다고 선언한 농민들의 비참함 속에서가 아니라 푸놈펜의 캄보디아 왕실에까지 뻗어있는 폭넓은 가족관계로 편안하게 보냈다. 사의 사촌 누이 중 한 명은 궁중 무용단의 무용수였고 모니봉 국왕의 아내 중 한 명이 되었다. 한 형은 궁궐의 관리였다. 살록 가족은 전통적인 권력망의 일부였다. 그러나 프렉스바우브라는 작은 오아시스 밖에서 캄보디아는 갈기갈기 찢긴 땅이었다. 한때 웅장한 앙코르와트가 절정이었던 강력한 제국이었던 크메르 왕국은 수세기에 걸쳐 쇠퇴하여 시암, 태국과 베트남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끼인 약한 땅이 되었다. 1867년 완전히 합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 왕실은 프랑스의 보호를 받아들여 나라를 인도차이나 영방의 일부로 만들었다. 군주제가 프랑스인의 손에 든 장식용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이 식민지 사회의 맥락에서 살로사는 자라났다. 가족관계 덕분에 1934년 6살이나 7살 무렵 어린 사는 수도 푸놈펜으로 보내졌다. 그는 농사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왕립 사원인 왓 보퉁 바데이의 사미승이 되기 위해서였다. 이곳에서 구부러진 사원 지붕과 고요한 불상들 사이에서 그는 불경과 크메르 문학을 배웠다. 그러나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엄격한 규율체계, 명확한 위계구조,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걱정거리와 분리된 삶을 접했다는 것이다. 1년 후 그는 사원을 떠나 명문 가톨릭 초등학교인 에콜 미쉐로 전학했다. 이곳은 프랑스 관리들과 캄보디아 엘리트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는 식민지 교육 환경이었다. 사는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다. 그는 책보다는 축구와 같은 스포츠에 더 열중했다. 그는 학습이 느려서 또래들보다 2년 늦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가족의 특권이 다시 한번 그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1942년 좋지 않은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사는 시아누크 왕자의 후원을 받는 캄퐁참에 새로 설립된 명문 기술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계속해서 공부보다는 축구와 농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사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10대 시절을 보내는 동안 그를 둘러싼 세상은 불타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프랑스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다. 태국은 국경지방을 침공했다. 일본은 캄보디아를 점령했다. 모니봉 국왕이 사망하고 프랑스는 역사적인 오판으로 지정된 후계자를 무시하고
18살의 젊은 노로돔 시아누크를 왕위에 앉혔다. 그가 다루기 쉬운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틀렸다. 시아누크는 이후 70년 동안 캄보디아 정치의 중심적이고 복잡하며 격동적인 인물이 될 것이었다. 1949년 살로사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다. 푸놈펜의 기술학교에서 목공 과정을 마친 후 부유한 지주의 아들에게는 후퇴로 여겨지는 직업 선택. 그는 식민제국의 심장부인 파리에서 무선 전자기술을 공부할 수 있는 명망 있는 장학금을 받았다. 사와 같은 평범한 학생이 이 장학금을 받은 것은 여전히 미스터리이지만 가족의 인맥이 다시 한번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의 목적은 분명했다. 식민지의 엘리트 청년들에게 프랑스 문명을 맛보게 함으로써 식민 질서를 유지할 친프랑스 지도자 세대를 만들기를 바랐다. 그러나 살로사에게 파리는 감탄의 장소가 아니라 증오의 장소였다. 전후 파리는 정치 사상의 용광로였다. 도시는 여전히 나치 독일 점령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마르크스주의, 실존주의, 반식민주의에 대한 논쟁으로 들끓고 있었다. 라탱 지구의 담배 연기 자욱한 카페와 비좁은 다락방 아파트에서 베트남, 알제리, 캄보디아 및 다른 모든 식민지에서 온 젊은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할 새로운 언어를 찾았다. 수줍고 말수가 적은 청년이었던 살로사는 처음에는 화려한 도시에서 소외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곧 정치활동에 빠져들었다. 그는 캄보디아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프랑스 문학교사였다. 그는 침착함, 부드러운 목소리, 매력적인 태도로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사랑받았다. 그는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항상 격려하는 헌신적인 교사였다. 아무도 이 온화해 보이는 교사가 밤에는 크메르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비밀 형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는 파리 유학 시절 친구였던 이행사리의 누이이자 유명한 지식인이었던 키우 폰나리와 결혼했다. 그들의 삶은 겉보기에는 평범했다. 그러나 사가 상냥한 겉모습 뒤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동안 시아누크 정권은 점점 더 억압적으로 변해갔다. 민주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반대활동가들은 체포, 고문, 처형당했다. 마침내 1963년 비밀경찰의 가장 수배가 심한 34명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자 살로사는 자신의 이중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내와 교직을 버리고 갑자기 푸놈펜에서 사라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베트남 공산주의자 베트콩들이 비밀기지를 구축한 베트남 국경과 접한 동쪽의 외딴 시골 지역으로 향했다. 이때 교사 살로사는 죽기 시작했고 게릴라 폴포트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동부의 울창한 정글은 거의 10년 동안 폴포트의 집이자 훈련장이 되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극도로 혹독했다. 말라리아, 독사, 거머리, 그리고 정부군의 끊임없는 추격은 상시적인 위협이었다. 이 잔인하고 고립되고 편집증적인 환경에서 폴포트의 인격이 단련되었다. 그는 비밀스럽고 내성적이며 극도로 의심이 많아졌다. 그는 비범한 자제력을 보이며 침착한 외면 뒤에 감정을 숨겼지만 내면에는 불타는 권력욕과 점점 커지는 잔인함이 있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캄푸치아 노동자당, 그는 이념적 논쟁이 아닌 조용한 음모로 경쟁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했다. 1962년 당 총비서인 투 사무트가 의문사한 후 시아누크의 비밀요원에게 체포되어 살해됨, 폴포트는 1963년에 당의 지도권을 장악했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한 개인 숭배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으며 자신과 조직에 대해 거의 완전한 비밀의 장막을 유지했다. 또한 이 시기에 폴포트의 이데올로기는 극단적이고 독특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그는 산업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혁명의 원동력으로 간주하는 정통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점점 더 멀어졌다. 폴포트는 캄보디아 사회를 보고 중요한 노동자 계급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그는 가난한 농민을 도시, 자본주의, 서구의 영향력의 타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로 찬양했다. 그는 농촌 생활을 낭만화하고 도시를 모든 제약의 온상, 즉 지식인, 상인, 외국인, 그리고 구체제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온상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비전은 도시를 완전히 없애고 원시적이고 자급자족적인 농업사회로 돌아가는 급진적인 농업혁명이었다. 그의 조직도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시아누크는 비웃음의 의미로 캄보디아 공산주의자들을 크메르 루주, 붉은 크메르인이라고 불렀다.
처음에는 폴포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거부되었던 이 이름은 결국 테러와 죽음의 상징이 되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외부, 즉 베트남 전쟁에서 비롯되었다. 북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 영토를 보급로와 기지로 사용하는 호치민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69년 3월부터 캄보디아에 대한 비밀스럽고 대대적인 폭격작전을 명령했다. 수십만 톤의 폭탄이 시골 지역에 투하되어 수만 명의 무고한 민간인을 죽이고 그들의 집과 마을을 파괴했다. 이 메뉴 폭격작전은 폴포트에게는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그것은 이전에 시아누크를 지지했을지도 모르는 온건한 농민들을 푸놈펜 정권과 미국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로 바꾸어 놓았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파괴는 수천 명의 분노한 시골 청년들을 크메르 루주의 품으로 밀어넣었다. 폴포트의 군대는 수천 명에서 수만 명으로 불어났다. 1970년 3월 시아누크가 해외에 있는 동안 미군이 지원한 쿠데타가 그를 전복시키고 론놀 장군을 권좌에 앉혔다. 기이하고 아이러니한 정치적 움직임으로 베이징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시아누크는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론놀에 맞서기 위해 그의 옛적인 크메르 루주와 함께하라고 호소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동맹은 폴포트를 합법화했고 그에게 여전히 왕에게 충성하는 수백만 명의 지지를 가져다 주었다. 캄보디아 내전은 격렬하게 발발했다. 한쪽에는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하며 점점 더 인기를 잃어가는 론놀의 크메르 공화국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북베트남과 중국의 지원을 받는 폴포트의 크메르 루주가 있었고 전쟁과 증오로 단련된 농민 군대가 있었다. 이후 5년 동안 캄보디아는 피와 불에 잠겼다. 폴포트는 깊은 숲속 기지에서 잔혹한 전쟁을 지휘하며 점차 도시 주변의 포위망을 좁혀갔다. 그는 자신의 어두운 비전을 온 나라에 강요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프렉스바우브에서 권력의 정점으로 가는 길은 거의 완성되었고 그 길은 바로 동포들의 뼈와 피로 포장되어 있었다.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 병사들이 마침내 푸놈펜의 대통령궁에 입성했을 때 그것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현대사에서 가장 미치고 잔인한 사회 실험의 시작이었다.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 지도자들은 그것을 제로의 해라고 불렀다. 과거에 속한 모든 것, 역사, 문화, 종교, 가족, 교육, 돈, 사랑, 은 말살되어야 했다. 캄보디아는 순수하고 평등하며 자급자족하는 농민 공동체인 유토피아적 농업사회가 되기 위해 피로 정화되어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악몽은 앞서 묘사된 것처럼 푸놈펜과 다른 도시들로부터의 강제 이주로 즉시 시작되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골로 걸어서 내몰렸다. 이 여정 자체가 첫 번째 숙청이었다. 약한 자들, 고난에 익숙하지 않은 도시인들은 대량으로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훨씬 더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다. 시골에 도착하자 캄보디아 사회는 잔인하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었다. 옛사람 또는 기반 인민은 1975년 이전에 크메르 루주의 해방구에 살았던 농민들이었다. 그들은 혁명의 핵심으로 간주되었다. 새로운 사람 또는 4월 17일 인민은 방금 대피한 도시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자본주의, 지식, 서구 영향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기생계층으로 간주되었다. 그들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노예가 되었다. 그들은 거대한 노동 공동체, 사실상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절대적으로 군사화되었다. 모든 사람은 이 킬링필드에서 탄약을 아끼기 위해 희생자들은 야만적인 방법으로 살해되었다. 괜히 도끼 또는 뾰족하게 깎은 대나무 막대로 머리를 맞아 죽었다. 폴포트 정권은 나중에 복수를 막기 위해 풀을 뽑으려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린이와 유아는 나무줄기에 머리를 부딪혀 죽였다. 3년 8개월 20일 동안 크메르 루주 정권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대량학살 중 하나를 자행했다. 약 170만에서 220만 명의 캄보디아인, 즉 전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처형, 기아, 과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자멸적인 대량학살이었고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편집증적인 지도자 집단에 의해 조종되어 스스로를 산채로 잡아먹는 국가였으며 그 정점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있는 제1동지 폴포트, 유령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령이 있었다. 유토피아적 농업사회에 대한 비전은 캄보디아를 거대한 집단 무덤으로 바꾸었다. 폴포트가 잔혹한 내부 숙청을 자행하는 동안 그는 또한 이웃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극단적이고 편집증적인 민족적 증오를 키웠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한때 가까운 동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메르 루주는 항상 베트남을, 캄보디아를 합병하고 인도차이나 연방에 편입시키려는 음모를 꾸미는 영원한 적으로 간주했다. 1977년부터 크메르 루주 군대는 베트남 남서부 국경을 넘어 잔인한 습격을 시작하여 바축 학살과 같은 사건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베트남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1978년 12월 25일 여러 차례의 경고와 소규모 교전 끝에 베트남 군대는 캄보디아 민족 구국 통일 전선, 폴포트 정권에서 탈출한 훈센, 행 삼린과 같은 캄보디아인으로 구성력었던 노지에 지원을 받아 총공격을 개시했다. 수십 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베트남의 정예군은 약하고 사기가 꺾이고 내부 숙청으로 얼룩진 크메르 루주 군대를 신속하게 분쇄했다. 단 2주 만인 1979년 1월 7일 푸놈펜이 함락되었다.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 잔당은 서쪽으로 도망쳐 다시 한번 태국 국경을 따라 울창한 정글과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숨어들었다. 대량 학살 정권은 무너졌다. 베트남 병사들과 캄보디아 전사들은 유령 도시로 들어섰고 그곳은 조용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들은 투올슬랭 감옥의 문을 열고 끔찍한 범죄의 증거를 발견했다. 캄보디아의 문이 3개 열렸고 처음으로 인류는 지상의 지옥의 전체 규모를 목격하게 되었다. 생존자들은 해골처럼 앙상한 모습으로 노동수용소에서 나와 황폐해진 나라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았다. 그러나 크메르 루주 정권의 종말이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베트남은 새로운 정부인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새롭고 복잡하며 국제 세력에 의해 지배되는 단계로 옮겨갔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전복된 후 폴포트와 크메르 루주, 즉 대량 학살자들은 예상치 못한 세력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냉전의 맥락에서 베트남, 소련의 동맹국이기에 캄보디아 개입은 중국, 당시 소련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음과 미국, 아세안 블록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았다. 이 지역에서 베트남과 소련의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이 국가들은 푸놈펜의 베트남 지원 정부에 맞서는 저항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반대파 중에서 여전히 상당히 많고 가장 잘 조직된 군사력을 가진 크메르 루주는 갑자기 시아누크 왕자의 군대와 손산 전 총리가 이끄는 다른 비공산주의 그룹과 함께 저항연합의 일부가 되었다. 중국은 무기, 자금, 군사 고문을 제공하는 주요 후원자가 되었다. 태국은 그들이 국경을 따라 있는 난민 수용소를 기지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외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결정 중 하나로 유엔은 중국과 미국의 압력하에 1990년대 초까지 망명한 크메르 루주 정부의 의석을 캄보디아의 합법적인 대표로 계속 인정했다. 폴포트는 정글 기지에서 다시 한번 게릴라 군벌이 되었다. 그는 10년 동안 훈센 정부와 베트남 군대에 맞서 전쟁을 계속 지휘했다. 캄보디아는 다시 내전에 휩싸였고 나라는 지뢰와 끝없는 교전으로 황폐해졌다. 폴포트는 1981년 공산당을 해산하고 민족주의 운동을 창설한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심지어 폴포트라는 가명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잔인하고 편집증적인 본성은 변하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냉전이 끝났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소련이 약화되었다. 수년간의 전쟁과 금수 조치로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베트남은 1989년에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유엔이 후원하는 평화협정이 1991년 파리에서 체결되어 유엔 캄보디아 과도 행정기구 UNTAC와 1993년에 자유선거를 위한 길을 열었다.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는 협상에 참여했지만 결국 군축 참여를 거부하고 선거를 보이콧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벌목과 보석 채굴로 생계를 유지하며 나라의 서쪽 외딴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들의 작은 제국은 점차 무너지고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무의미한 전쟁에 지쳐 새로운 정부의 민족 화해 정책에 따라 탈영했다. 폴포트의 건강도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는 암, 심장병, 그리고 몸의 한쪽을 마비시킨 뇌졸중을 앓았다. 그의 편집증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생사를 함께한 가장 가까운 동료들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1997년 극심한 편집증 발작으로 그는 오랜 동지이자 크메르 루주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손센과
그의 아내, 자녀, 그리고 9명의 손주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마지막 잔인한 행위는 한계를 넘었다. 도살자라는 별명으로 악명 높았던 크메르 루주 군사령관 타목은 자신도 피해 손을 가졌지만 다음 희생자가 될 것을 두려워하여 폴포트에 대한 반란을 이끌었다. 수백만 명에게 죽음을 뿌렸던 폭군은 마침내 도망치려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체포되었다. 1997년 7월, 크메르 루즈는 깊은 숲속에서 보여주기식 재판을 열었다. 늙고 병들고 떨리는 폴포트는 대량 학살죄가 아니라 운동을 배신하고 손센을 살해한 죄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허름한 오두막에서 가택연금되었다. 세계는 그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해 국제재판소에 회부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기회는 결코 오지 않았다. 1998년 4월 15일 밤, 타목의 크메르 루주 군대가 그를 국제사회에 넘겨주려 한다는 소식이 폴포트 시대의 메아리는 이 고대 왕국의 들판과 사원을 영원히 맴돌 것이다.